자, 270페이지, 이제 기본서 270페이지. 자,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보겠습니다. 자, 이 수용 방식은 이제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수용해 갖고 하는 거고요. 이 수용 방식은 절차 간단해요. 실시 계획의 인가가 떨어졌다. 그럼 이제 시행자가 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싹 수용. 이 공사하기 위해서 이제 수용하죠. 수용해서 공사하는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 그거를 원형지라고 불러요. 원형지를 공급해서, 자, 원형지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이 알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인 개발의 단점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 원형지는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아니니까 전체 개발 구역의 딱 3분의 1까지만 공급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 물어봤다 맨날 나오는 거죠. 원형지 3분의 1. 왜 3분의 1이요? 원형지. 세 글자니까 3. 그래서 원형지 딱 3분의 1까지만 공급. 나머지 이제 얼마예요? 나머지 3분의 2. 나머지는 시행자가 싹 공사. 자, 무슨 공사예요? 무슨 공사. 자, 우리 개발 사업은 항상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한다고 그랬죠. 포크레인 그냥 수백 대를 동원해 갖고 산 깎고 논밭 메꾸고, 그 주변에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하는 데 가보면 그냥 포크레인 그냥 수백 대가 그냥 산 달려들어갖고 막 깎아내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 몇 년씩 해요. 몇 년씩 해갖고 다 끝났어요. 공사가 끝났으면 저 공사 계획 실시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지정권자한테 준공 검사. 자, 검사한 결과 제대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정권자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자, 그럼 공사 완료의 공고가 나면 여기서 이제 개발 사업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수용해하고 공사하니까 공사만 끝나면 사업도 끝. 그럼 사업이 다 끝났어요.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개발구역의 지정도 해제가 되는 거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그럼 사업이 끝나갖고 해제가 됐으니까 원상복귀 된다. 원상복귀가 없죠. 이거는 사업이 끝나갖고 도시로 개발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조성된 땅, 그걸 말 그대로 조성 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자가 이 조성 토지를 우리한테 이제 일반에게 공급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두 개입니다. 자,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을 원형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급하는 땅을 조성 토지. 그래서 자, 원형지와 조성 토지 이 두 개가 요새 수용 방식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들이 되죠. 제일 잘 물어봐요. 자, 그래서 270페이지. 자, 논점별로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수용 방식으로 하니까 수용합니다. 그래서 1번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로 2번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 거기다 별표. 민간 사업 시행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근데 조합은 제외. 조합은. 왜 조합은 제외? 조합은 언제만? 전부 한지.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 되니까 하여튼 수용 방식에서 조합의 조자만 나왔다면 딱 틀려. 그냥 조자 나오면 다 틀려. 그래서 조합은 제외하고요.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 면적 3분의 2 이상 몇 점? 에다하는 토지를 소유에다 또 하나 소유 사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몇 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에다 또 하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는데, 자,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요건부터 갖추래요. 그래서 이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 자,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민간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공은 수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게 27회 때 정답.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하려면 요건 갖춰야 된다. 틀려요. 그래서 공공은 요건이 필요 없어요. 민간 시행자일 때 요건이죠. 근데 분수는 맨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우리 총수 2분의 1. 이거 앞에서도 두 번이나 봤네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여기서 봤어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각각의 동의. 그런데 여기서는 논점. 동의가 아니죠.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사야 돼요.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게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이에요. 이거 우리 저번 주에 뭐 할 때도 똑같이 봤어요. 시설사업 할 때도. 민간이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똑같은 요건을 갖춰갖고 지정받는다. 그래서 이게 수용 요건이다. 그래서 시설사업하고 우리 개발사업하고는 거의 똑같이 가요. 거의 똑같이 갑니다.
대동소이야. 그래서 민간은 이 수용 요건 갖춰갖고 수용할 수가 있죠. 자, 옆 페이지로 할게요. 네, 하루 3번 준용법률. 자, 다른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할 때 공, 토지를 취득할 때 취, 법률할 때 법 따고 공취법을 준용한다. 항상 수용할 때는 공취법을 준용하되. 하루 4번의 특례. 이 개발법에서도 특례를 줘서 사업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게 되죠. 그럼 또 그다음 1번의 사업인정고시 의제. 우리 공취법에서 수용하려면 수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 인정고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사업인정고시 의제. 그냥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이 개발사업 시행자는 따로 사업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수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자, 공취법 준용할 때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 그 세목 고시한다. 세부 목록을 고시죠. 고시하면 공취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래서 이 개발법에서는 좀 사업 인정 고시 의제해 주는 게 언제요? 세목 고시라 그래. 세목 고시.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그럼 저번 주에 배웠던 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 의제되는 게 요거였죠. 실시 계획의 고시였어요. 실시 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건 시설 사업인데 개발 사업은요. 실시 계획의 고시 그러면 틀려. 실시 계획이 아니고 세목 고시입니다. 수용할 토지에 세목 고시한대. 그래서 개발 사업 할 때 개자, 세목 고시할 때 세자 따니까 개세. 이게 욕하는 게 아니고요. 개세. 그래서 개발 사업은 세목 고시. 그다음 또 하나 2번 재결 신청 기간. 재결 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산정해달라고 신청하죠. 이 재결 신청 기간은 공시법에서는 신속한 수용을 위해서 1년 내야도록 해요. 1년. 그런데 우리 개발 사업이 1년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연작. 재결 신청은 공시법에 불과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그렇죠.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은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재결 신청 기간도 연장. 이거는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재결 신청 1년 내 한다 그러면 다 틀려요. 재결 신청은 항상 사업 끝날 때까지로 연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사업인정고시 의제해 주는 거 그게 항상 논점이에요. 개발사업은 세목고시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토지상한 채권. 자, 얘도 별표. 토지상한 채권에다가는 사후 현물보상 이렇게 딱 써두시면 돼요. 사후 현물보상 조건부 채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수용할 때는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는 게 원칙. 그런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땅 토지니까 현물이죠. 현물로 보상해주겠다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한 채권. 그래서 사후 현물보상 조건부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가로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 등에 매수된, 거기서 매수대금의 의미는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거기에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 즉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대요. 언제 발행하는데요? 토지 소유자 원하면 발행할 수 있다. 원한다는 말이 뭘까? 원한다는 게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저는 보상금 돈 대신에 나중에 땅으로 받을게요. 토지 소유자 원하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돈으로 달라고 그럴까? 땅으로 달라고 그럴까? 뭘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달라고 그러면 땅으로. 돈 몇 푼 받아갖고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땅으로 받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돼요. 그 원주민 택지를 해주고 더 싸게 땅 받아갖고 거기다 빌라만 지어도 그냥 엄청난 이익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주세요. 대부분 토지 소유자 원해요. 그럼 원한다고 나중에 조성될 땅 전부 다 토지상한 채권으로 발행했어요. 어떻게 돼요?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 그냥 일일이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러면은 수용 방식의 목적 달성 안 되죠.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일일이 토지 소유자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한다고 다 발행하는 거 아니죠. 나중에 조성될 토지나 건물에 딱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규제합니다. 2분의 1까지. 그럼 나중에 조성될 땅이 1000필지면 거기에 2분의 1, 500필지까지만 발행하고 나머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분의 1까지 발행하니까 보상금의 전부를 지급한다. 이러면 틀려. 그래서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토지상한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할 수가 있고요. 나온 건데 다만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는 그 밑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보증 또는 보증받은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는 보증까지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대요. 왜요? 민간, 건설회사 같은 민간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하고 다음날 부도 나네. 부도 나버리면 휴지 조각밖에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도가 나도 은행에서 대신 지급해 주겠다. 보증까지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공공은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없죠. 그래서 공공이 보증을 받는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항상 보증은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있을 때 민간 시행자만 은행에 보증을 받아갖고 발행하고요. 그 밑에 발행 절차,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 발행하려면 바로 밑에 발행계획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 및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돼요. 왜?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라고 그랬죠. 그 2분의 1까지 발행하는지 다 지정권자한테 승인 사인 받아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바로 3번의 발행 규모.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밑에 줄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건물 면적 2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규제합니다. 그 다음 밑에 가로 5번의 이율로 할까요? 토지상한 채권의 이율은 밑에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알아서 정합니다. 그 발행자 누구예요? 시행자가 정하는 거고요. 또 6번의 발행 방법. 토지상한 채권은 기명식 동그라미 별표.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이것도 맨날 무기명으로 한다 해서 틀리게. 기명식 증권입니다. 기명식이라는 것이 채권 증서에 채권 금액, 금 10만 원 이렇게 돈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채권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토지상한 채권 보면 채권자 이름 김영식. 그래서 읽으니까 그대로 뭐예요? 기명식.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 이름이 써지는 방식. 이거를 우리가 기명식 채권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토지상환 채권. 기명식이요. 또 주택법의 주택상환사채. 그것도 기명식. 하여튼 이 상환자 들어가면은 다 무슨 식이다? 기명식. 채권자 이름이 써 있어. 그러면 이 채권증서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 이걸 명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채권 기명식 채권은 누가 채권을 소지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채권증서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상환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시행자는 요 이름이 써 있는 사람, 명의자에게 토지로 상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기명식 채권이니까 요 토지상환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고 이전 양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개발구역에서 땅 사고 팔 수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고, 그러면 땅으로 받을 토지상환 채권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틀려. 몇 번 기출 얼마든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전량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갖고 김영식이 누구한테 팔았다 그럴까? 김떡순. 김밥, 떡볶이, 순대. 그래서 분식집에서 이름을 딱 찾아냈어요. 김떡순한테 팔았어. 그러면 자, 그럼 김영식 채권은 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양도 방법과 이 채권 양도를 발행자 등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이게 달라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양도하는 방법은 새로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해야 돼요. 원부에 기재. 원부라는 것은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면서 만드는 대장이 발행 대장. 쉽게 생각하시면 발행 대장, 이 원부에다가 내가 새로 샀으니까 내 이름을 써주세요.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원부에 기재가 돼야 양도가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채권 증서에 원래 있던 이름 지워버리고 김떡순 고쳐 써놓는 거예요. 이런 채권에 기재해서 발행자 등에게 대항한다 그래요.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다가 기재하는 거는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고, 양도하는 거는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원부에 기재해야 돼요. 원부. 이거는 이제 김영식 채권, 주택상환사채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부에 기재가 돼야 양도가 됩니다. 자, 바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말은 얼마든지 이전 양도 사고 팔 수 있다. 그 얘긴데요. 이전할 때는 새로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 동그라미 원부에 기재. 거기다가 양도 방법, 원부에 기재, 양도 방법.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원부에 기재가 돼야 양도가 돼요. 해야 하면 딱 끊고요.